오늘도 야단보부상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오늘의 이야기 시작할게요. 옛날 한양 어느 마을에 여색을 탐하는 게 인생의 낙으로 생각하며 살아가던 최동원이라는 사내가 있었습니다. 뼈대 있는 양반가 집안에서 태어나 귀하디 귀한 3대 독자로 자라난 동원은 아비 또한 한양에서 방귀 꽤나 뀌고 있었기에 그의 세상살이는 너무나 쉬웠습니다. 사사로이 여인을 희롱하며 건들건들 거려도 대부분의 여인들은 순간 낯선 손길에 놀라 도망이나 칠 뿐 동원이 누구 집 자제인지 알았기에 관하로 가 그런 파렴치한 행실에 대해 사또에게 고하는 사람이 하나 없었습니다. 그리고 관하로 가서 고한다 한들 도리어 사또는 고하러 온 여인의 행실을 탓하며 그런 일을 일어나게 한 연유가 여인에게 있다며 나무라기 바빴죠. 그런 삶을 살았으니 얼마나 세상살이가 우습게 보였을까. 동원은 이제는 어떠한 잘못을 해도 전부 무마될 거라는 생각을 하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동원이 간과를 한 게 있었으니 아무리 천하디 천한 신분이라도 자신의 마누라를 건드리면 물불 가리지 않는다는 걸 몰랐기에 지금 일생일대의 위기를 겪고 있었습니다. 어찌 해보란 말이다. 이러다가 고자가 되어버리면 난 어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야. 허구한 날 여인을 바꿔가며 하루하루를 세게 빠져 살던 동원은 무더위가 온몸을 감싸던 한여름밤, 그날도 마찬가지로 해가 어스름하게 지기 시작하자 내리쬐는 태양 때문에 지칠 대로 지쳐 몸이 허하다며 이럴 때는 보양을 해야 하니 전낭에 한가득 돈을 챙기고는 산의 머슴 하나를 데리고 기루로 향했습니다. 그렇게 설레는 마음으로 지금껏 만났던 여인에 대한 가십거리를 머슴에게 말해주며 밤거리를 걸어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산의 머슴이 낮에 자신이 기가 막힌 말을 듣고 온 게 있다며 동원에게 말하였고 그 말에 동원은 크게 마음이 동하기 시작하였죠. 그 말이 참이더냐? 네, 나으리. 여기서 조금만 가면 냇가가 나오는데 글쎄 거기에 멱을 감으로 나오는 여인은 씻으러 나오는 게 아니라 하룻밤 남정네를 찾으러 나온다고 합니다요. 머슴이 말한 대로 외로운 과부가 냇가에서 멱을 감으며 사내를 기다리는 일이 종종 있기는 했으나 모든 여인이 그러하다는 것은 뜬 소문에 불과하였는데 그저 사내들이 떠드는 돌고 도는 소문이 더해지다 보니 어느덧 거길 찾는 모든 여인이 사내들 사이에서는 그리 나돌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럼 뭐하고 있는 것이야? 빨리 앞장을 서지 않고. 동원의 말에 머슴은 서둘러 냇가가 있는 산 쪽으로 앞장서서 걸어가기 시작하였고 동원은 머슴의 뒤를 따르며 매번 가던 기루가 아닌 새로운 곳에 새로운 여인을 만날 생각에 흥이 절로 올라 엉덩이를 연신 실룩거렸습니다. 그 시각 근처 산에서는 속골을 베던 부부가 해가 넘어가는지도 모르고 연신 속골을 베고 있었습니다. 이러다가 여기서 밤새겠어요. 그러니 이제 그만 내려가요. 벌써 그리 되었소. 서방으로 보이는 사내는 한동안 허리를 굽히고 있었던지 으윽 거리는 소리를 내면서 허리를 폈고 부인의 말대로 주위는 어느새 어두워져 산을 내려가는 길도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먼저 내려가시오. 그래도 며칠 먹일 양은 베어서 가야 하지 않겠소? 서방이 그리 말하자 못 말린다는 표정을 하며 한두 번이 아니었던지 더 이상 묻지 않고 여인은 먼저 산을 내려갔습니다. 이게 무슨 냄새야? 이러다가 오늘 밤에 서방님이 흉이라도 보시겠는걸. 혼례를 치른 지 얼마 되지 않았기에 부부 내외의 밤은 한창 길고 뜨거울 때라 무더위 때문에 온몸이 땀으로 젖었던 여인은 스물스물 올라오는 냄새 때문에 발걸음을 돌려 근처 냇가로 가게 되었죠. 그렇게 냇가에 도착하자 여인은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사람이 있는지 확인을 하였고 여기저기 둘러보아도 사람의 그림자도 보이지 않았기에 서둘러 냇가에 몸을 담그었습니다. 나으리 여기입니다. 저기 저 냇가가 제가 말씀드린 그 냇가입니다요.
목소리를 낮추거라. 넌 저 소리가 들리지 않는 게야? 냇가에 도착한 동원은 흘러가는 물줄기 소리 이외에 사람이 낼 법한 첨벙거리는 소리가 같이 들려왔기에 소리가 나는 곳 근처 수풀이 있는 곳으로 가 머슴과 함께 몸을 숨겼습니다. 넌 이제 여기서 좀 떨어져 있거라. 흐르는 냇물이 달빛의 힘을 빌려 여인을 비추자 지금껏 만난 그 어떤 여인보다 신비로워 보였던 동화는 그 모습이 마치 한 폭의 그림 같았습니다. 그리고 곧 있으면 저 귀한 그림을 취할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한껏 설레어 갔으나 양반 체면을 생각하여 머슴에게는 거리를 두라 말하고는 이제부터 어떻게 할까 생각을 하다가 여인이 나무가지에 걸어둔 옷을 보고 뭔가 떠올라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옷이 다 어디로 갔지? 멱을 끝내고 밖으로 나온 여인은 옷을 놓아둔 나무에 있어야 할 옷이 없자 당황을 하며 주위를 둘러보는데 저 멀리 옷들이 거리를 두면서 하나씩 놓여져 있었습니다. 저고리는 찾았고 치마는 저기에 있네. 고쟁이는 왜 저기에 있는 게야? 옷을 찾기 위해 주위를 헤매던 여인은 냇가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옷을 하나씩 발견을 할 수 있었고 마지막 남은 고쟁이가 숲을 사이에 떨어져 있었기에 어두컴컴한 숲으로 조심스레 다가갔습니다. 한편 속골을 베던 여인의 서방은 이 정도면 되었다 생각이 들었기에 이제는 집으로 돌아가려 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이건 부인의 목소리 아닌가? 산속에 울려 퍼지는 여인의 비명소리가 마누라 목소리란 걸 알아챈 사내는 뭔가 사단이 나도 크게 났다는 생각에 속골을 베던 낫을 들고 그대로 소리가 들린 쪽으로 전력으로 뛰기 시작하였죠. 그렇게 사내가 쉼없이 달려가 보니 저 멀리 마누라가 겁에 질린 얼굴로 도망쳐 오고 있었고 그 뒤에는 동원이 바지를 입지 않은 채 뭔가를 덜렁거리며 뛰어왔기에 사내는 지금 마누라가 어떤 일을 당한지 바로 알 수 있었습니다. 그 흉측한 것으로 뭘 하려고 했던 것이야? 조금 전 고쟁이를 찾기 위해 숲으로 다가갔던 여인은 느닷없이 동원이 덮쳐오자 너무나 놀라 비명을 질렀고 동원의 손에서 벗어나기 위해 필사적으로 발길질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동원은 머슴의 말과는 전혀 다른 행동에 당황을 하여 여인의 발길질에 정통으로 약물에 한 방 맞아버렸고 고통에 잡고 있던 손을 놓쳐 그만 여인을 놓치고 말았던 것이었습니다. 감히 날 차? 가만두지 않을 것이야? 여인이 도망치는 걸 본 동원은 우라가 치밀어 올라 엄청난 고통에도 꾹 참고 여인을 뒤쫓았는데 비명 소리를 듣고 달려온 여인의 서방과 딱 마주치게 된 것이었죠. 그렇게 여인의 서방이 나타나자 놀란 나머지 동원의 다리는 후들거렸고 거기에 더해 사내 손에 들려있는 낫을 보고는 이제는 죽었다는 생각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이복에 말로 하게나. 다 오해일세. 여기에 과부가 많다고 소문이 나서 그런 것이니 이걸 받고 용서해 주시게. 이러다가는 여기서 살아나가지 못하겠다 여긴 동원은 급한 마음에 차고 있던 전낭을 사내에게 던졌습니다. 허나 돈으로 어찌 사내의 분노를 막을 수가 있으랴. 전낭을 던지는 동원의 모습에 더욱 분노한 사내는 들고 있던 낫으로 동원의 약물을 그대로 잘라버렸습니다. 나으리 어디 계십니까? 이를 치를 시간이 한참이 지나도 주인이 나타나지 않자 냇가로가 동태를 살폈으나 거기에는 개미 새끼 하나 없었기에 뭔가 불길한 생각이 들은 머슴은 목소리를 높여 주인을 찾기 시작하였죠. 그리고 그 소리가 사단이 난 이곳까지 들려왔기에 여인의 서방은 분노보다는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한 것이야? 이러다가는 우리 둘 다 죽겠구나. 양반 집안의 자제에게 그것도 약물을 잘라버렸으니
훗날 그 집안에서 어찌 나올지는 불을 보듯 뻔하였죠. 그랬기에 사내는 머슴이 도착하기 전에 부인의 손을 얼른 잡고는 어두컴컴한 산속으로 내달렸습니다. 나으리, 나으리 왜 이러십니까? 다행이라 해야 할지. 머슴은 얼마 안가 동원을 발견할 수 있었고 잘린 약물을 들고 의원을 찾았지만 어찌 다시 붙일 수가 있었으랴. 겨우 목숨만은 살려서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헌데 동원이 고자가 되었다는 사실이 고을에 소문이 나기는커녕 그런 일이 있었는지도 알려지지 않았고 그 부분 외에도 그날 밤 야밤도주를 해버렸기에 그날 일은 그렇게 묻혀버리고 말았습니다. 너는 장가들 준비나 하거라. 그 일이 있고 나서 어느 날 동원의 아비가 동원을 불러 느닷없이 장가들 준비를 하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어찌 제가 장가를 든다는 말입니까? 말 조심하래도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데 이대로 대를 끊기게 놔둔단 말이더냐. 하오나, 저는 이미 시끄럽다. 뭘 잘했다고 말 대답인 것이야. 너는 내가 시키는 대로 잠자코 따라오너라. 대대로 뼈대 있는 가문이었기에 대를 이을 후사가 없다는 것은 도무지 용납이 되지 않는 동원의 아비였고 이대로 조상님을 뵐 낯이 없다 생각을 하였는데 그러다가 문득 좋은 방법이라도 생긴 것인지 고자가 되어버린 아들에게 대를 이을 방법이 있다며 장가를 가라는 것이었죠. 내가 내 말대로만 해준다면 너희 부모는 내 평생을 거쳐 챙길 것이니 그리 할 수 있겠느냐? 동원의 아비는 아들에게 장가들 준비를 하라 해놓고는 다 쓰러져 가는 집에 찾아와 그 집 여식에게 뭔가를 부탁하는 것이었죠. 그리만 해주신다면 명하신 대로 하겠습니다. 당장 그날 먹을 끼니조차 없었던 여인의 집안이었기에 동원의 아비가 말한 대가는 너무나 절실하였고 여인의 부모조차 여인을 바라보며 대답을 강요하는 중이라 자식으로서 결국 수락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헌데 아비가 데려온 여인과 혼례를 올리고 첫날 밤을 치르는 동원의 방에는 남녀간의 소리가 흘러나와야 하건만 과연 첫날 밤이 맞나 싶을 정도로 고요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당연히 다음날 그 다음날도 동원의 신혼방은 고요하기만 하였고 대를 잇기 위해 데려온 여인의 배도 불러오지 않았죠. 그렇게 대를 잇지 못한 채 무심한 세월은 흐르고 흘러 어느덧 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동원의 아비가 며느리를 조용히 불러 물었습니다. 며칠 있으면 그날 약조한 것을 지킬 날이니 몸을 정갈히 하고 준비하거라. 네, 아버님. 그리 하겠습니다. 그럼 되었다. 그만 나가보거라. 그렇게 며느리가 나가고 나서 동원의 아비는 머슴 3명을 조용히 방으로 불러들였습니다. 너희는 오늘부터 과거를 보러 온 젊은 사내들 중에 의관이 남루하고 데리고 온 머슴이 없는 자를 찾아보거라. 대신 신체는 건강하고 영문은 준수해야 하느니라. 동원의 아비가 명을 내릴 당시 과거 시험이 얼마 남지 않을 당시라 많은 양반 가문의 사내들이 과거를 치르기 위해 한양으로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찾았단 말이냐? 네, 나으리. 지금 주막에 묵고 있습니다요. 그래. 그럼 너희 셋은 밤이 깊어지면 그자를 납치해서 몰래 별채로 데려오너라. 별채라니요. 거기에는 아씨마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머슴이 깜짝 놀라 묻자 사내의 눈썹은 꿈틀하며 일그러졌습니다. 어허, 다 이유가 있으니 그리 하거라. 이 일만 잘 마무리되면 너희들 셋 노비 문서를 태워주마. 거기에 더해 땅도 떼어줄 테니 그걸 받고 입은 평생 닫고 살아야 할 것이야. 동원이 고자란 걸 알고 있던 머슴 한 명은 왜 이런 명을 내리는지 단번에 알아차렸습니다. 그랬습니다.
대가 끊기게 할 수 없었던 동원의 아비는 처음에는 친인척의 자식을 양자로 드리려고 하였으나 집안 자체가 워낙 손이 귀했던지라 마땅히 데려올 곳이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출신도 알지 못하는 미천한 아이를 데리고 와 대를 이을 수도 없었던지라 이리저리 고민을 하다가 결국 생각해낸 것이 며느리에게 외간 남자의 씨를 받게 해서 대를 이을 생각까지 하게 된 것이었죠. 그랬기에 동원의 아비는 힘께나 쓰는 머슴 셋을 불러 양반의 신분으로 과거 시험을 보러 온 사내를 알아보라 한 것이었고 행여나 뒤탈이 생길까 염려되어 양반이기는 하나 가문이 기울어져 형편이 어려운 사내를 찾게 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과거를 보러 온 사내들 중에 남루한 차림을 하고 있으며 용모는 준수한 사내를 머슴들이 발견하였고 그 소식을 들은 동원의 아비는 오늘 밤 당장 납치해 오라 명을 한 것이었죠. 그렇게 머슴들은 주막으로 향하였고 주모에게 미리 돈을 쥐어줘서 사내에게 공짜 술을 먹이게 한 뒤 깊게 잠이 들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놈 참 고골이 한번 우렁차구만. 방문에 귀를 기울이며 사내가 잠이 든 것을 확인한 머슴은 손짓으로 방으로 들어가자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얼른 보대에 담고 가자고. 그렇게 머슴들은 깊은 잠에 빠진 사내를 보쌈해서 최대한 사람들 눈을 피해 아시마님이 기거하는 별당에 데려놓았습니다. 운명의 장난인지 그 사내는 동원의 아비가 바란 대로 양반이라는 껍데기만 가지고 있을 뿐 집안의 가세는 기울대로 기울어졌으며 병든 노모마저 있는 그런 사내였습니다. 한양에 온 연유도 오로지 과거에 합격하는 방법만이 노모도 살리고 집안도 일으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던 사내였지요. 제발 목숨만은 살려주십시오. 저는 가진 것이 하나 없습니다. 그러니 제발 보내주십시오. 며칠 있으면 과거도 치러야 합니다. 주막에서 보쌈 당해온 선비는 끌려온 영문도 몰랐기에 불길한 생각이 몰려와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려왔습니다. 너희는 나가 있거라. 귀한 분과 할 말이 있으니. 방 안에는 동원의 아비와 보쌈을 해온 머슴들, 그리고 동원의 부인이 있었고 사내가 두려워하는 모습에 머슴들에게 나가 있으라 명을 했습니다. 두려워 말게나. 오늘 이 자리가 자네에게는 기회가 될 테니. 기회라니요. 그래, 기회 말일세. 자네가 하나를 나에게 내어주면 난 자네에게 내가 가진 재력을 줄 것일세. 끌려온 것도 황당한 일인데 다짜고짜 기회라니, 그리고 내어 달라니, 가진 것이라고는 과거를 치를 때까지 쓸 몇 푼이 전부였던지라 사내는 도통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저를 보십시오. 제가 가진 게 왜 있다고 내어 달라 하십니까? 누가 재물을 달라고 했나? 자네도 눈이 있다면 둘러보게. 내가 어디 돈을 아쉬워할 사람으로 보이는지. 그의 말에 주위를 둘러본 선비는 처음 보는 진귀한 물건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럼 어떤 것을? 자네 안에 있는 씨를 달라는 말일세. 사내는 씨라는 말도 이해가 되지 않았기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하고는 그저 입을 닫은 채 가만히 있었고 그 모습에 동원의 아비는 며느리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 아이의 서방은 3대 독자 나의 아들일세. 헌데 지금 남자 구실을 못하게 되어 가문이 멸문이 될 지경이라네. 자네도 조상을 모실 것이니 이해를 할 걸세. 내 대에서 대를 잇지 못하면 내 어찌 죽어 조상을 뵐 수 있겠나. 그러면서 동원의 아비는 사내의 손을 잡으며 부탁했습니다. 그러니 내 부탁함세. 자네한테 넘치는 그 씨를 적선하는 셈치고 며느리에게 나눠주게나. 그리만 해준다면 넌 여남은 마지기를 살 수 있는 돈도 주고 과거 시험도 참여할 수 있게 보내주겠네. 그러니 오늘 밤만 여기서 이 아이와 합궁을 해주게. 젊은 선비는
정중히 부탁하는 동원의 아비의 말이 부탁 아닌 부탁이란 걸 잘 알았기에 거절을 할 수 없다는 걸 알 수 있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과거에 떨어지더라도 논연함은 맞이기를 살 수 있는 돈이 생긴다면 고향으로 내려가 당장 어머니의 병환을 돌볼 수 있었기에 결국 그리 하겠다 대답을 하였지요. 사내의 확답이 떨어지자 동원의 아비는 며느리와 사내만을 남기고 밖으로 나가더니 술과 고기를 방으로 들여 며느리와 선비가 같이 술을 먹게 하여 둘만의 분위기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런 시간이 지나자 각자의 사정을 가진 두 남녀는 한 가지의 목표를 위해 어느 부부지간보다 더욱더 격렬히 운우지정을 나누기 시작하였죠. 그렇게 한 시즌이 넘게 거사를 치룬 다음 술도 마셨겠다. 거기에 더해 생각지도 못한 힘까지 썼던 선비는 밀려오는 피곤을 주체하지 못하고 그대로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저자를 처리하고 오너라. 내 말 뜻 잘 알겠지. 앞불사, 사내와의 약조는 가머니설로 속이기 위한 수단일 뿐이었고, 집안의 흉이 밖에 새어나가 사람들 입방아에 오를까 더욱 걱정하던 사람이었기에 모든 게 뜻대로 이루어진 시점에서는 입을 놀릴 수도 있는 선비가 이제는 거추장스러운 방해물이었습니다. 내 나으리 그 누구도 찾지 못하게 처리하겠습니다. 머슴은 지긋지긋한 신분을 벗어나 자신의 땅에서 직접 농사를 지어 살아갈 생각에 눈이 멀어 먼동이 떠오르기 전 사내를 다시 보쌈하여 다른 머슴들과 함께 해를 가한 뒤 죽은 사내를 쥐도 새도 모르게 한강에 던져버렸습니다. 일을 잘 처리했겠지. 내 나으리 머슴이 일을 마무리했다 대답하자 흡족한 미소를 짓던 동원의 아비는 땅바닥에 엽전 꾸러미와 종이 문서를 던지며 말했습니다. 내 너희들과 약조한 너비문서와 앞으로 살아갈 돈이다. 허니 조용히 여길 떠나거라. 그 말에 노비문서를 들고 눈물을 흘리는 머슴이 있는가 하면 처음 보는 큰 돈을 손에 쥐고 가슴 속에 꼭 안으며 기뻐하는 머슴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머슴들은 저마다 새로운 희망을 품으며 짐을 꾸려 한양을 떠나는데 낯선 사내들이 그들을 뒤쫓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나으리, 그 자들을 처리하고 가진 돈은 전부 저희들이 가지라는 말씀이 참입니까? 훗날 문제라도 생기우면 내가 너 따위에게 거짓부렁이라도 할성 싶으냐? 허니 시킨 대로 처리하고 그 돈은 전부 가지면 된다. 감히 내 돈을 가지고 도망치다니 이는 나를 무시한 것이야. 허니 돈 따위는 아무래도 좋다. 그러니 반드시 그 자들을 죽여야 할 것이야. 뒷감당은 염려치 말거라. 그깟 천하디 천한 노비 몇 명 죽는 게 뭐 대수겠느냐. 다 내가 책임질 테니. 동원의 아비는 머슴들이 떠나고 나서 저자 왈패 두목을 불러서는 돈을 훔쳐 도망간 노비라 말하며 반드시 처리하라고 한 것이었죠. 뒷수습까지 책임진다는 말에 왈패 두목은 머슴 셋을 소리소문 없이 처리해 주었고 며느리가 다른 사내의 시를 받은 것을 아는 이는 전부 사라져 버렸기에 동원의 아비는 그제야 안심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합방 길이를 잘 택했기에 며느리에게는 태기가 있었고 아무런 이상 없이 10달을 채워 기다리고 기다리던 아들을 마침내 낳고 말았죠. 헌데 하늘도 이들의 죽음을 외면하는 것인지 아님 동원의 가문을 어여뻐하는 것인지 그렇게 태어난 사내 아이는 세월이 지날수록 헌원장부처럼 빼어난 용모를 가져갔고 머리 또한 그 나이 아이와는 비교조차 되지 않을 정도로 총명했습니다. 얼마나 총명하였던지 7이 되기 전에 사서삼경을 전부 암송하여 재롱을 떨듯이 동원의 아비 앞에서 암송을 하였고 그 뜻을 풀어 말하며 오히려 어른들에게 깨우침을 줄 정도였습니다. 그런 남다른 모습에 장래 대제학이 될 그릇이 태어났다며 장차 최씨 가문을 조선 최고의 가문으로 만들 아이라는 말들이 많았고 쟁쟁한 가문들이 딸아이를 내세워
사돈의 연을 맺기 위해 서로 난리였죠. 속옷만 입고 길바닥을 뛰어다니다니 정신이 나가도 제대로 나갔구나. 세상이 자신의 가문 중심으로 돌아가는 듯 했던 동원의 아비였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며느리의 꿈자리에 씨를 주고 사라졌던 그 선비가 나타나 억울하게 죽었다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때문에 며느리는 자다가 헛것을 보고 손을 젓는가 하면 속옷만 입고 집안을 돌아다니는 건 여사였고 어떤 날에는 온 저자를 헤매며 돌아다니는 것이었죠. 그리고 그 증상은 나아지는 게 아니라 날이 갈수록 심해졌기에 주위 사람들은 손주를 칭송하는 말보다 며느리에 대해 수근거리는 말이 더욱 높아져 갔습니다. 행여나 꿈 내용이 밖에 새어나가면 우리 집안은 끝장인 것을. 혹시라도 며느리 때문에 가문의 일이 밖으로 새어나갈까 고심하던 동원의 아비는 여러 가지 방책을 생각하다 고심을 한 끝에 정한 방책은 며느리를 처리하여 입을 닫게 하는 것이었죠. 허나 그것도 쉽지가 않았으니 왈패를 쓰자니 책을 잡혀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킬 듯하였고 그렇다고 그냥 둘 수도 없었기에 그가 선택한 방법은 너무나 잔인한 처사였습니다. 감히 동원이 이외에 그 선비를 마음에 품고 있었던 것이더냐. 너에게는 그 하룻밤이 그리 중하였던 것이지.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아버님? 오해이십니다. 꿈자리에 그 사내가 나오기는 하나 온통 억울하다는 말뿐이었습니다. 시끄럽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했건만 너는 지금 욕정을 못 이겨 꿈의 사내를 끌여들였으니 가문의 명예를 더럽혔다. 동원의 아비는 말도 안 되는 말로 며느리를 몰아세우더니 본론을 꺼내 들었습니다. 내 아들이 장차 조정에 나가 큰 꿈을 펼치는데 어미가 다른 사내를 탐하는 여인이라는 소리를 듣게 할 것이야. 또한 내 부모는 자식을 잘 못 키운 죄로 분명히 하늘이 노하여 비명 행사를 당할 것이다. 넌 그걸 모르는 것이야. 아버님, 어찌하여 저에게 그리 말하십니까? 그리 말하다니 아직 내가 하는 말을 모르겠느냐? 그럼 알아듣게 말해주마. 우리 집 대들보가 너 하나 지탱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이지. 그리 말하고 동원의 아비는 방을 나가버렸고 며느리는 고개만 푹 숙인 채 중얼거렸습니다. 자진하라는 거구나. 인간으로서 참아시켜서는 안 되는 처사를 며느리의 부모까지 들먹이며 동원의 아비는 며느리에게 명을 한 것이었죠. 그리고 며느리의 선택은 부모를 위하여 또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자식이 자신 때문에 걸림돌이 되지 않기 위해 며칠 후 조용히 대들보 위에 줄을 매달았습니다. 대를 이으려는 한 사내의 욕심 때문에 그렇게 아까운 목숨 5이 달아나는 순간이었죠. 허나 비극은 이제 시작이었으니 며느리가 죽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번에는 아들 동원의 꿈자리가 사납기 시작했습니다. 꿈에는 죽은 아내가 처음 보는 사내와 나타나 두 눈에 피눈물을 흘리며 이 말만 되풀이하는 것이었죠. 내 아들을 보내라. 내가 그런 짓거리만 하지 않았다면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도 않았을 것이야. 이 썩어 빠진 가문 때문에 원통하게 죽은 우린 이승도 저승도 아닌 곳을 헤매고 있다. 이곳이 얼마나 춥고 무서운지 아느냐. 그러니 아들을 보내라. 그래야 우리 가족은 같이 저승을 갈 수 있다. 그 말을 마치고 선비의 몸에서는 물이 한없이 뿜어져 나와 동원을 물에 빠지게 하면서 끝이 났고 그때 잠에서 깨어난 동원에게 이상한 일이 일어나 있었죠. 덮고 자던 이불이 방금 물에 건진 것처럼 축축했으며 얼마나 물을 많이 머금고 있었던지 손으로 쥐어짜면 마치 한강물처럼 줄줄 흘러내렸습니다. 헌데 그 꿈이 동원에게 그친 게 아니라 얼마 안 가 아들에게도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의 꿈에서는 죽은 어머니가 웬 낯선 사내와 팔짱을 끼고 나와 피눈물을 흘리며 말하는 것이었죠. 아들아,
지금 내 옆에 계시는 이분이 너의 아버지란다. 원통하게 죽은 우린 원한을 풀지 못해 저승과 이승 사이에 끝없이 헤매며 고통받고 있단다. 그러니 아들아, 제발 우리를 구해다오. 여긴 너무나 춥고 무섭다. 제발 저승으로 떠나 편히 쉬게 해다오. 그 꿈을 꾸고 나서 손자는 어디가 아프다 말을 하지 못하면서도 자리에 누워 일어나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왜 이리 눈물이 나는 것이지? 가문의 기대를 한껏 받는 손주가 아프다는 소식에 많은 친인척들이 문병을 왔는데 이상하게 그 방만 들어가면 손주도 눈물을 흘리고 문병을 온 사람들도 이유 없이 모두가 눈물을 흘리는 게 아니겠습니까? 헌데 더욱 이상한 것은 동원의 아비인 할아버지가 손주를 보기 위해 방에 들어서면 계속해서 눈물을 흘리던 손주가 언제 울었냐는 듯이 눈물을 뚝 그치면서 할아버지가 나갈 때까지 노려보는 것이었습니다. 손주의 그런 모습을 어찌 참고 있을 수 있으랴. 견디다 못한 동원의 아비가 밖으로 나가면 손자는 그때부터 다시 울기 시작하였죠. 나으리, 큰일이 났습니다. 대들보에. 아들 동원이 며느리가 줄을 매단 그 자리에 똑같은 모습으로 매달려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허나 거기서 끝이 아니었으니 동원이 세상을 떠난 날 동원의 아비의 꿈에 손자가 나타나 말하길, 할아버지, 저는 이제 어머니와 아버지에게 갈게요. 그 말에 놀란 동원의 아비는 잠에서 깨어나 서둘러 손주가 있는 방으로 갔지만 편한 얼굴을 하고 잠에 들어 있었기에 놀란 마음을 진정시키고 아이의 손을 잡았는데 그제야 알 수 있었습니다. 손주가 이미 세상을 버렸다는 것을. 하루아침에 외동아들을 떠나보내고 동시에 귀하디 귀한 손주마저 떠나자 동원의 아비는 정신을 놓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이날만 기다렸다는 듯이 머슴들은 노비 문서를 찾았고 거기에 더해 재물을 훔쳐 집에 불을 질렀습니다. 그런데 정신을 놓아버린 동원의 아비는 집에 불이 난 걸 보고는 뭐가 그리 좋은지 마당에 나와 밤새 춤을 추더니 불길이 정점에 달했을 때쯤 그 불을 향해 천천히 걸어 들어갔습니다. 과연 그리 조상을 중히 여기며 대를 이으려고 했던 동원의 아비는 저승에서 집안 어른의 얼굴을 어찌 보았을까요?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 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으로 인해 소중한 인연을 맺은 모든 분에게 행복한 나날과 사랑이 넘치는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앞으로 인연을 이어갈 수 있게 노력하는 야담 보부상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은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